이어갑니다. 세조의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조 직계제를 시행, 국왕 중심의 통치제제를 강화했다. 기본입니다. 아셨죠?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서전의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집현전 폐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 폐지. 그 다음에 경연제도 일시 폐지. 경연이란 신하가 왕을 가르친 걸 경연이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경연과 서연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정치 참여가 제한된 종친을 종용했다. 종친하면 왕실 사람들이죠. 종용하였다. 대표적인 게 남이 장군이에요. 대표적인 게 종친이죠. 할아버지 태종의 딸, 고모부죠. 고모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겠죠. 사촌간이겠죠. 이걸 통행했다가 나중에 남이 장군이 탄핵돼서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죽는 시기는 예정입니다. 남이 장군이 죽은 시기는 예정이지만 유자강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당하죠. 유자강에 의해서 탄핵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26살 정도 되신 분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손을 들기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더 드신 분도 계실 거고 26에 오늘날쯤에 한 국방부 장관 정도 되셨습니다. 선생님 26에 군 제대했거든요. 선생님 군 제대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었어. 26에. 어때? 역시 이건 좋은 게요. 그죠? 좋죠. 그러다 너무 승진이 빠르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을 이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역모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이가 시를 한 편 썼어요. 한문을 몇 글자 바꿔가지고 역모로 몰아 죽인 거예요. 쉽게 해서 26이면 막 한참 힘이 있을 때잖아요. 호연지기, 본인의 호연지기를 글로 착시로 표시한 건데 이걸 역모로 몰아 죽인. 정치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죠? 네. 직전법 실시, 현직 관리권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직전법 폐지. 현직 관련 분급을 제도다. 그 여백가 좀 적을 게 있습니다. 뒤에다가 땡땡 하시고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죠. 이거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수신전과 휴량전 폐지했다. 군인에게 월급을 주죠. 이걸 군인전이라고 부르죠. 지국군인들에게. 자, 봐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할 수 있겠죠. 그죠? 전사하게 되면 여성들은 그때상 직업이 없단 말이죠.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그 남편의 월급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사하게 되면 남편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랬을 경우에 예우를 좀 해야 되겠지. 전사자의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수신전. 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재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신전을 받아요. 여기 자식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쌍할 율, 양육할 양자. 불쌍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자식들이 남아있죠. 불쌍한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100만 원을 받아서 쳐봐,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부인에게 50만 원. 그 다음에 자식에게 50만 원. 토탈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자식이 없을 수도 있지. 응? 그럼 뭐만 받은 거야? 이거 안 주고 이거만 주는 거야. 오케이? 또 있어. 부인이 예를 들어서 재혼하지 않는 조건이었잖아. 재혼을 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재혼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 주지 않고 요것만 50%만 주는 거예요. 수신제가 휴량전이에요.
이거마저도 페이지 하나 더 갑니다. 외우는 내용 아니에요. 군인전, 수신전과 휴랑전 이 제도는 어느 시기에 나타났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고려 토지도 되게 많은 월급 제도가 초기에는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전시가 있었지.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다시 고려 초기 처음 토지되고 역분전, 농공 행상에 따라서 인품과 충성도에 따라서 왕건이 주는 거잖아. 너 얼마만큼 전쟁 때 열심히 잘 싸웠고 나에게 충성도 했는지 보고 있다고 그랬지. 체계가 갖추는 게 어떻게 전시까지 시정, 개정, 경정시가 났다. 그리고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고 토지제가 사라졌다고. 그죠? 왜? 지네 토지를 다 먹었으니까. 자, 원간섭기, 건문세력들이 토지를 갖다 싹 쓸어 먹었다고. 원종 때 녹과전 하나 만들었다고. 그나마 경기 8년에 한해서. 그리고 고려 마지막 공양학 때 만든 게 뭐예요? 과전법이라고. 자, 가전법상에 군인전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가전법상에 군인전에 수신정, 휴랑전 제도가 만들어서 얘네들에게 전사했을 경우에 투가 다 살아있으면 결혼하지 않은 조건이면 다 주는 거고 요게 없다면 요것만, 재혼하게 됐다면 요것만 준다는 뜻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경국대전 편찬 착수가 시작됐다. 언제 완성? 성종 때 완성. 성종도 완성. 원각사, 원각 십중탑이 건립되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들이죠. 이 고려 말에 이미 했어요. 그죠? 이거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그랬지. 그죠? 여기도 경천사 십중석탑을 그대로 원각사 십중석탑을 똑같이 만들었다. 선후관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죠? 고려 말 원간섭기 조선 초 세조 때 경천사 원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십중 탑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탑이 중요하다. 탑이 엄청난 문화재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국보 한 2호 정도 될걸요. 아마 2, 3호 될걸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되게 중요합니다. 경천사 같은 경우는. 경산은 저 십중석탑 지금 어디 있다고요? 계속 강조했죠. 용산에 국립 박물관이 있다고. 요건요? 탁골공원이 있다고. 종로에 탁골공원이 있다고.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궁중에 강경동원을 설치하여 불소를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강경 자르면 돼. 슬러시. 도감 임시관청이고 강경이가 어떻게 불교 경전을 간행했다. 편찬했다. 세종이전 어린 청강지옥과 세종 때 지은 수양대군 양묘 부처의 일대를 조술한 불경원의 석보상제를 합하여 어린 석보를 간행하였다. 어린 석보 밑줄 긋습니다. 어린 석보.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수양두군에 있었다는 것. 인지의 땅의 원근, 멀고 가까움을 측량하는 기구. 규형, 토지의 원근과 고조를 측정하는 기구. 인지의 규형 잡아야 됩니다. 자, 봐봐요. 15세기 세종과 세조의 과학기구 관련된 부분. 세종 때 되게 과학기구 많이 나왔죠. 아까 뭐 비고도순도 나왔고, 아니 비고도순 아니구나. 뭐였지? 자경루, 앙부일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여기가 이제 나오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지의 규형. 구분하시라는 뜻입니다. 토탈 따르게 되면 15세가 되는 거고, 이것도 구분하는 걸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걸 물어보시죠. 인지와 규형을 기본으로 해서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가 만들어졌다.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가 만든.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 것 같지 않냐, 이거? 양성지, 동국지도? 여기 살짝 외울 수 있겠죠? 동국이니까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 지도니까 말 그대로 지도일 거고. 이거 무엇의 원칙일까요? 이게 발달됐다는 거. 경물치지의 영향이다. 15세기에는 경물치지가 나온다고 그랬지. 경물치지는 사물의 격을 따져 그 이치를 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경물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그 근본, 격을 찾아간다, 알아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휴대폰을 분해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계가 돌아가고 휴대폰이 되는지를 다 따져서 분해해보고 내가 그 원리를 따져간다, 알아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시고, 통으로 물어보면 15세기를 물어보고, 왕의 업적으로 분류한다면 세종과 세조를 엄격하게 구분할 것.
팔방통보.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 저 뭐예요, 표시? 이쪽으로 가시오, 이거지. 이쪽으로 가시오, 이런 표시잖아. 요즘 같은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하겠지. 이게 팔방통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진 애들이 항상 우리를 이업을 상존해요. 여기 쫙 꽂아서 무엇입니까? 하살촉으로. 평상시에는 합해, 유사시는 하살촉으로 사용을 했다. 성공 실패? 유통이 실패지. 우리 고래도 되겠지. 유통이 성공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즉 상품화 작물이 존재해야만이 그 합해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는데 사고 싶은 물건에서 안 사야지. 자, 여기 구찌를 100만 원에 판대. 원래는 한 2천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어때요? 빚을 내서 사오겠지. 아니, 사서 중고로 팔아도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잖아. 그죠? 진품이라면, 진짜로 진품이라면. 이렇듯이 상품화 작물, 사고 싶은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어야 화폐가 유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봅시다. 이징옥의 난과 이시의 난이 있습니다. 이징옥은 함경도 차별에 대한 난이고요. 이징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반란 사건 첫 번째가 이징옥의 난입니다. 두 번째, 이시의 난. 이건 가끔 출제. 저는 가끔 출제 적어놓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가끔. 이유가 있습니다. 세조의 중앙집권화와 함경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해령부사 이시애가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남이와 유자강에 의해서 진압됐습니다. 이 결과 유향소가 폐지됐다. 요건 잡아야 돼. 이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됐다. 유향소가 폐지됐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이거가 같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경계선은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서울경자요. 서울경자. 서울에 있던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고량자 머무를 잡고 지방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볼까요? 선생님이 인천 출신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출세해서 서울에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인천에 있는 조카가 근무하는 유양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인천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선생님 진짜 인천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왕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어요. 군사 500명 올라올 거고 군량이 1000석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보고할 내용이 없잖아요. 저기요, 인천에 사정이 있어서 이거 줄 수가 없답니다. 왕한테 보고하면 어떡해?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겠어요? 너희는 뭐 이 새끼 도대체 뭐하는 놈이 새끼야 막 던지겠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만둬 그럴 거 아니야. 그거 하기 전에 엄청나게 닥달을 할 거 아니야. 너 이 주말까지 이거 안 보내면 너 죽는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기능을 알아두라는 뜻이야. 경제서 요양소 기능. 선생님 인천에는 그러면 무슨 청이 없나? 있어요. 별도예요, 이것은. 아셨죠? 별도로 두 개를 운영한다고.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청, 그 다음에 유향소 따로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업무가 주요 업무였는데 이 시에가 난을 일으킨데 유향소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소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 시의 난을 제거한 다음에 유향소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 모였기 때문에 폐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을 꼭 필요한 기능인 거야, 이게. 그래서 성종 때 부활해야 돼요. 근데 유향소를 없애는데 유향소 똑같이 제목을 펴서 부활하면 좀 그렇지. 좀 면이 안 서지.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그 이름이랑 그냥 별 차가 없어. 향청이야. 청이가 관청이라는 뜻이 되지. 우리 고을의 관청이라는 뜻이 되겠죠. 유향소를 향청이라는 관청으로 복설됐다 이런 말을 써요. 부활됐다 또는 복설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성종 때 유향소가 복설되었다 그치면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향청인데 통상 유향소 복설됐다 이런 명칭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볼 땐 되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좀 다뤄야 할 부분이다. 왜냐면 가장 옳지 않은,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심각해져야 돼. 자, 선생님 다음 주에 모의고사 낼 거야. 다음 주도 보신답니다. 원장님 문제 달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열심히 또 만들어야 돼요. 저녁 가면 집에 가면 11시 한 반 정도 될 건데 잠 안 자고 문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할 할 때 가장 옳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장이라는 데는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칠 것. 네? 문제를 풀 때 가장이라는 말은 그 중에서 가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구분하시라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 문제가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 때 가장 어렵다. 문제를. 네. 오케이? 네. 문제 풀 때 가장이라는 단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이 장군이 15가요. 네. 태종의 애손자 17세 무과의 급제. 와, 17세 무과 급제했어요. 고삐리가, 그죠? 27세 병조판서. 선생님 실수했네. 27이었네. 26으로 알고 있었는데. 27 병조판서. 유자강의 참사로 희생. 시한 봅시다. 백수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없애리. 사나이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 그 누가 대장불에 이를 것인가. 해석. 남아이신 미평국의 평자를 갖다 득으로 고쳐서 남이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참소. 그렇게 해서 희생됐다는 뜻입니다. 한자 한 글자 바꿔가지고 평을 갖다 득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영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세조때는 버텼죠. 버텼지만 그의 아들 예종때에 가서 결과적으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국방강화책 중앙군 오이제. 자, 346쪽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같이 34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다도 좀 적어놨으면 쓰겠다. 오이제 부분에다가 앞에다 적어서 346페이지 참조로 좀 적어놓으시고, 됐죠? 또 반대로 오이제도 앞에 324줄 참조로 서로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적어놓으면 공부할 때 연관성이 연결되겠죠. 자, 갑니다. 오이제 갑니다. 오이는 조선전기 중앙군입니다. 조선전기 중앙군이에요. 자, 오이 보겠습니다. 장은 도청관이라고 하고요. 의흥이, 용양이, 호분이, 충자이, 충무이, 중이, 자이, 우이, 전이, 후이. 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돼요. 자, 오이 이치. 서울, 중부, 개성, 경기, 강원, 충청, 항해. 그 다음에 서울, 동부, 경상도, 그 다음에 평안도, 전라도, 황해도. 그러니까 모두 다 서울에 근무하는데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을 통할한다는 말을 써요. 살짝 적어요. 얘네들은 중앙군이들 서울에 근무하지만 지방군을 통할한다. 통할한 말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통할한다. 기능 보겠습니다. 궁궐 수비와 수도의 방비를 담는 의자 하나 창략, 의자가 2개 들어가 있다. 오타다. 궁궐 수비와 수도의 방비를 담당하였다. 궁궐 수비, 수도 방비, 군제 변천, 태조 때 의흥 3군부, 태종 때 사병을 격파해 병권을 집중, 세조 때 오이 도총부를 설치하여 오이의 지휘권을 장악. 인적 구성 오이, 특수군, 왕실과 공신, 고관의 자주를 편성된 고국분위를 오이, 특수군이라고 한다. 중앙에. 자, 그러면 왕실, 공신이 들어갔죠. 키워드는 뭐야? 왕실이지. 왜? 조선의 군사 제도 중에서 군대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5글자. 양인, 개병제. 그러니까 양인 사실 모두 군대, 그러니까 왕실 사람도 군대를 가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훗날 중종 반정 이후에 왕실 사람들이 군대를 빠진다고. 특권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여기 가야 되지? 왕실과 귀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럼 만만한 게 누구야? 일반 농민들은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 불평,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왜? 요즘 말하는 공평, 공정이 입에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아. 네, 권력자들이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걸 계속한다는 거야. 오른쪽 가봐. 갑사. 네, 갑사. 무과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직업군이 들어갔다 갑사라 불러. 갑사. 으뜸 갑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정병. 각도에 분산된 농민군사들. 농민군사를 정병이라고 합니다. 정병. 즉, 노동력이 가능한 군사들이 들어갔다.
정병이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중앙군 봅니다. 조선전기 5위 법칙 양인개병제와 병농일치 밑줄 긋습니다. 양인개병제, 병농일치. 양인개병제, 병농일치. 양인개병제는 다 아시겠죠? 누구야? 농민 이상이시면 모두 다 군대를 가야 한다는 얘기. 병농일치. 자, 봐. 여기에 군인이 이렇게 있어. 군이 주둔해 있어, 여기. 여기에 상하는 농지가 있어. 이걸 또 우리는 군둔전이라고 불러. 군인이 먹어야 할 식량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자는 뜻이야. 군인이 농사 지을 수는 없지. 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주변에 농민들이 있겠지.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량의 2분의 1을 먹고 2분의 1 먹는 방식이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병농일치가 되는 거지. 고려 조선이고 공통이에요. 공통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점차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권세가들이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군인들? 굶어 죽어야 돼. 국방에 일어나지면 항상 중요하죠.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방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뭘로 갔다 와? 양인개병제로 다 갔다 오잖아요. 이시죠. 지금 여기 시기에서 우리 징병제잖아요. 네, 영장 나와서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대리 근무를, 복무를 하게끔 다 만들잖아요. 그 역할. 왜? 불평불만을 없애야 되네. 그러니까 아주 장애라든가 특수한 질병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나머지 다 가야 돼. 뭐 시청에서 근무하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든 다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됐든. 이게 잘 지키지 않은 시대였고, 이 시기는 기본적인 양인개병과 병농일치였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와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봅니다. 다시 324쪽으로 옵니다. 지방체제, 진관체제다 그랬습니다. 진관체제다.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349쪽으로 갑니다. 340, 연결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페이지를 적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349쪽을 적어야 돼. 서로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앞 페이지, 뒷 페이지 서로 적으라고. 349페이지 갑니다. 자, 방위체제의 변화 보세요. 세조때 진관체제. 자, 세조 앞에 여백이 있죠. 그죠?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저렇게 입군체제예요. 고려말 조선 초 제도가 입군체제입니다. 군사 1000명을 1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되게 위험한 것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대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어나가겠죠. 그죠? 위에는 국방민족, 밑쪽은 애군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여러분이 지휘관이고 나라 임금이라면 1익은 1000명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몇 명 주둔하고 싶어? 포항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한 3익? 여러분 마음이야. 부산? 한 4익 해야 될 것 같은데? 하트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남해? 여기서 4익 해야지. 이 쪽벌이들 많이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 여수? 여수 4익 해야 되겠는데? 4익? 이런 식으로. 이쪽 목포? 여기도 한 3익 해야 되겠는데? 군산 3익? 아산? 3익. 여러분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제도를 입군체제라 부른다고. 이게 비효율성이 등장해서 만든 게 진관체제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진관체제 갑니다. 9년 단위 방위체제. 수령이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였다. 국지전 유리했고 전면전이 치하가했다. 한개 지인이 무너져도 다른 지인은 그대로 유지했다. 진관체제 갑니다. 군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군이 있죠. 군이 있습니다. 군 단위 체제입니다. 군 단위 향토 방위 체제. 이걸 진관 체제라고 합니다. 진관 체제.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군 단위 체제가 을매변 때 깨집니다.
을묘변 때 실패하게 됩니다. 애군들이 을묘년에 여기 공격에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왜? 봐봐. 자, 이 쪽발들 봐봐. 얘들이 봐봐. 봐봐. 벽좀 쫙 왔어, 이렇게. 왔는데 바닷가를 지키는 우리나라의 수군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일본의 여자가 배에서 우리 육지로 넘어오겠죠. 왜 왔을까요? 털로 왔어. 속된 말로 도둑질하러 왔다고. 왜? 일본이 배고프니까 도적들처럼 애구들이 들어온다고. 이쪽에 남해, 통영, 이쪽 요수 이쪽이 완전 털린다고. 이게 일명이 얘기하는 을묘해변이야.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본 애군들은. 결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진관체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왜? 최전방에 최하단에 군이 주둔병이 없어 실패했다고. 그래서 만든 게 재승방략책이에요. 자, 여기는 9년 단위지? 9년 단위. 여기는 도 단위로 군사를 배치하는 거야. 도 단위로 군사를 배치하겠다. 이게 재승방략책이야. 도 단위니까 어떻게 해? 더 쉽게 얘기해 볼게. 진관체제는 2선에 배치하는 거야. 여기는 1선에 배치하는 거야. 군사를. 1선이니까 어떻게 최전방이야, 이렇게. 당했으니까 여기 수군 막기 위해서 어떻게 바닷가에도 군사에 배치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도단이에요. 도단위에 군 총사령관의 지휘권을 가진 이게 재승방략 체계예요. 자, 봐봐. 부산에다 10만의 병력을 깔아놨어. 부산이 가장 위험하니까. 이제 애구들이 왔다 10만 병력 있으면 어떡해? 끄떡없지? 그렇잖아. 자, 쪽발이들이 왔다. 1592년에 일명 임질왜란이에요. 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잖아. 근데 이 자식들이 우리의 더블을 내리고 왔어. 그래서 3일 만에 부산과 동래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서울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부산이 3일 만에 무너지고 약 17일,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서울이 점령당하게 됐어요. 실패했죠? 뭐가 실패? 재승방략체가 실패했어. 봐봐. 재승방략체 1선이 무너지면 쑥 올라오는 거야. 왜? 완전히 뚫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재승방략체제가 다시 임난을 계기로 임난 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돼요. 진관체제가 보세요. 진관체제로 복구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봐봐. 여기 뚫렸지? 예를 들어서 봐. 여기 뚫리면 어떻게? 여기 또 뚫어야 되지. 요거 뚫는데 일주일 하면 어떻게? 몇 달 가. 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침략에 올 때 대충 어느 정도 플랜을 가지고 왔을 거야. 스케줄 표를. 여기서부터까지는 이틀.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성을 쌓고 일주일, 보름, 한 달을 버틴단 말이야. 그럼 가장 무서운 게 전쟁에서는 그 타임 스케줄이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세 타임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여기에 군사가 몇 명 가고, 여기 군량객 얼마 가고, 뭐가 오고 다 이렇게 스케줄표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자꾸 앞으로 전진에 올라갈 게 딜레이가 되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실패하는 거예요. 임질하는데 우리가 승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죠? 일본에 차마 알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의병이에요.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은 군인과 군인이 싸는 그 군 숫자랑 카운트에서 오는 거야. 군사 비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냥 민간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병장기를 들고 나가 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타임 스케줄표가 엉망되는 거야. 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딜레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전쟁은 장기전 되면 어떻게 당연히 자국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리감이라든가 먹고 사는 거 문제.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무슨 수한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살도 어떻게. 근데 일본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밥 다 떠, 쌀 다 떠, 풀을 뜯어먹을 생각하면 독초일 수도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거미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생활화됐기 풀도 뜯어먹고 밭에 가서 고추도 따먹고 못도 따먹고 산에 가서 산딸기도 따먹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버티는 거야. 물도 먹고.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면 무조건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애군이 오든 중국전이 오든가 이런 작전이야.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에 뭐라고요? 육군체제, 군 배치 얘기하는 거야. 진관체제,
각 군 단위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건 장기전 갈 때 제일 유리한 거예요. 하나성을 일주일 10일까지 가게 되면 소래까지 왕해까지 이 전쟁 상황이 보고되면 왕은 전쟁 플랜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장기전을 끌고 가고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막 짜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을매변 때 실패했다고.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해남 땅끝 마을이 뚫렸어. 일본 애들이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상륙해버린 거지. 상륙을 한 다음에 그 지역 해남, 장성, 영암, 강진 이 4개, 5개 군단이 싹 쓸어버리는 거야. 실패했지. 겨우겨우 중앙군이 가서 그나마 제압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 군이 내려가가지고 그 결과 재성방역처 다시 바뀌었다고. 재성방역처 뭐죠? 일선에다가 왜? 아까 해남 앞바다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군인을 다시 배치하는 거지. 이게 재성방역 체제야. 이제 끄떡부터 생각했지. 근데 우리가 더 날뛰는 애 또 있다. 부산에 10만 했던 이 새끼들이 20만을 끌고 오는 거야. 딱 3일 만에 끝나버린 거야, 이게. 다시 진간체제로 복구. 이건 뭐예요? 되게 장기전처럼 다시 진간체제로 복구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우로 내용 아니야. 내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중간전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울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질이란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는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제도가, 어떤 군 배치 제도가 유리한지 계속 바꿔가는 체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군사제도, 보법을 수립했다. 아이씨, 뭐가 또 많아, 이렇게. 보법, 348쪽으로 또 적어야 돼. 보법 348 적어야 돼. 348.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보법 보세요. 모든 농민은 348입니다. 제일 하던 박스입니다. 모든 농민은 정병 아니면 보인이 되어.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보인제도 갑니다. 보할 보자 사람 인자죠. 남자가 군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아까? 정남이 군대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군대 가면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줍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 갈 때 장비들 다 사가지고 가야 돼. 옷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웃기는 나라지. 아니, 군대 데려간 것만 해도 어딘데, 옛날 말처럼 청계천 가가지고, 칼 하나 주세요. 칼 한 장. 단도 하나 장도도 하나 주시고요. 옷 이거 하나 주시고, 이거 사가지고 간다고.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먹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군대 안 간 아버지, 동생, 형들이 보조해줘야 돼. 먹을 거를 보조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걸 보인이라고 그래요. 군대 간 아이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된다. 이 봉독 제도라는 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갑사들, 그 다음에 정군들, 3명, 2명, 그 다음에 뭐 수군, 뭐 3명,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보조해준다. 군대 간 자식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식량 부분을 보조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보법이라 부릅니다. 다시 갑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조하고 있습니다. 내수사, 왕실의 토지와 노비 등 왕실의 재산을 관리할 기구로 내수사를 설치. 별거 아닙니다. 강경도감, 불서를 원해 간행. 세조가 불교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상평제도, 상평장 제도가 부활됐다. 밑줄 긋습니다. 상평장 제도 부활. 밑줄 긋습니다. 의창 역할을 대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의창 위에 적습니다. 기능이 상실. 의창 기능이 상실했어요. 의창은 빈민구제책이란 말이야. 근데 의창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왜? 남아있는 쌀이 없어요. 뭐 남아있는 쌀이 있어야 뭘 빌려주고 뭘 받고 할 거 아니야. 남아있는 쌀이 없기 때문에 상평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상평장은 원래 물가 조절 기구인데 물가 조절 기구에서 물가 조절 기구 플러스 뭐예요? 빈민구제까지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능이 하나 약화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기 상평장에 같이 하겠노라. 강희맹이 사시차녀 금양잡록을 간행하도록 하였다. 거기 금양잡록을 밑줄 긋습니다. 금양잡록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금양잡록. 삼국사 저료, 동국통감, 편찬을 지시. 마찬가지 여기도 성종 때 완성했습니다. 성종이 밑줄 긋습니다. 원상제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어서 성종 가겠습니다. 성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완성.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홍문관 설치, 집현전 후식, 서적관리, 왕의 정치점을 역할했다. 경연 제실시, 아까 세조가 없앴죠. 아예 아버지는 무슨 이런 거예요? 없앴다고. 세조 때 없앴던 것을 다시 제실시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정책을 토론 심의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도처제 폐지, 이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승려가 될 수 있는 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관수관급제,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여 토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돼서, 관수관급제는 별표 해야 되겠죠. 관수관급제. 자, 조선시대 시행됐던 게 뭐죠? 과전법이죠. 과전법입니다. 전현직에 지급했고, 어디에 한해서? 경기 한해의 공무원들이 뭘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현직에 주다 보니 뭐예요? 토지가 부족한 사태가 오겠죠. 그 부족한 법을 막아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불러? 직전법. 누구에만 주나요? 현직자에게만 한해서 지급하더라. 뭘? 수조권을 지급하더라. 아셨죠? 이거 누구예요? 세조입니다. 자, 그럼 현직자에 주었을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요?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직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뒷주머니 막 챙겨야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공무원의 부패가 줄어들어 늘어나? 늘어나지.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게 관수관급제예요. 그 유명한 세조의 조카인, 손자인 성종 때 갑니다. 자, 관에서 수조권을 가져가고 관에서 급여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자르면 돼. 관수. 이렇게. 관의 수조권을 가져가고 관에서 급여를 가져가겠다. 처음으로 뭐요? 녹봉이라는 냄새가 슬쩍 나오는 녹봉제가 처음 보이죠? 처음 보이기 시작하죠? 관수관급제라는 제도가 처음 등장하더라. 성종 15세기 말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다 15세기 상황이고요. 16세기 상황이 됩니다. 추문선 정권 누가 잡은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늘 1교시 때 했잖아. 이 세력을 뭘 한다고? 훈구 또는 관악파. 뭘 한다고? 살인을 한다고. 조선공국의 반대 때문에 100년 만에 딱 등장하잖아. 얘들이 등장한다고. 자, 봐봐. 그럼 얘들은 10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깨끗했을까? 부패했을까? 부패했겠지. 그럼 누가 얘들이 비판할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다고. 뭐냐면 봐보세요. 세조 때 우리 국토가 지금 선생님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원래 이렇지 않았다고. 홀쭉했다고 이렇게. 뭐한 거야 이렇게? 확대한 거야 계속. 바닷가 쪽으로 계속 땅을 넓혀가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강화도도 마찬가지야. 강화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강화도 천도가 난 다음에 바다를 메꿔서 쌀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쌀 지을 만한 농토가 없단 말이야. 다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다를 메꿔서 흙을 메꿔서 밑에는 돌을 깔고 그 다음에 흙을 메꿔서 계속 확장해서 거기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걸로 왕실과 강화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토는 되게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던 것들. 그러면 여기 동원된 사람 다 누굴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농민들이 아니겠어요? 그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 토지를 다 뺏어갔다고.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고생은 내 죽도록 해도 나에게 남는 거고 얘들이 다 가져요. 농지면 농지, 수확물이면 수확물 싹 가져가잖아요. 얼마만큼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16세기가 가게 되면 전면적인 녹봉제가 실시되면 이게 명종 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일품, 종일품, 정국품, 종국품, 총 18분기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공무원 월급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처음 나가는 게 뭐죠? 쌀하고 포, 옷감이 나가는 거예요. 쌀하고 급수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몇 분인지에 따라, 몇 급에 따라서, 몇 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정일품이면 영정, 자의정, 우정 아시들이거든. 이게 120, 그 다음에 16, 쌀은 120석, 포는 16포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기준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봐봐요. 1년 동안 생활해보는데 이게 되게 부족해졌어요. 마이너스예요. 자기가 그 전년도를 통계를 뽑아봤더니 통상 쌀은 자기 집이 한 200석이 필요하고 포는 대충 한 20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빼볼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 됐죠? 마이너스가 됐다고. 자, 봐. 예를 들어봐. 여러분 가정집에 생활비가 있다 쳐봐.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를 들어봐. 내가 쓰는 집에 우리 집 4인 가족이 100만 원 생활비가 든다 쳐봐. 근데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50만으로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50이 나왔다. 쪼들리겠지. 쪼들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바라도 나가야지. 엄마 내가 공부 때려치고 알바하고 50만 원 벌어올게. 그래야 우리 생활 과정이 유지되겠죠. 자, 근데 이 양반들 어떤 방법일까요? 알바를 안 합니다. 알바를 안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빌려준다고.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이해가셨죠? 이걸 뭐라 볼까요? 지주가 땅이 없는 사람에게, 전후, 소장농에게 토지를 빌려준다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왜? 이것 때문에 고려가 망했단 말이야.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겠죠. 수확량의 2분의 1 달라고 그래. 이거 갖다가 병작 반수자라고 불러. 자, 이게 지주 땅이라고. 근데 내 땅 이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근데 우리 가족이 10명이야. 여기 쌀이 생산된 양이 10석밖에 되지 않아. 10명이 10석까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농민들 이 주변의 땅을 빌려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와. 소장농이. 전원하면 소장농이야. 지주는 땅 주인을 얘기하는 거야. 땅 주인에게 소장농들이 토지를 빌려와. 왜? 자기가 가진 양이 적기 때문에. 수확량 봐봐. 이 정도 빌려왔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 통상 20석이 생산돼.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10석을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 그죠? 자, 근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흉작이 들 수도 있고, 태풍 들어도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무조건 너는 20석 중에 10석을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농사를 하고 봤더니 총 생산량이 8석이야. 그럼 내 계산법으로 4개 주고 내가 4개 먹으면 되지. 근데 기준을 뭐라고 잡아놨어? 무조건 10석이야. 이거 다 받쳐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가 나오지. 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조건이? 이거 내가 가져갈게. 이걸 토지 겸병제라고 불러. 자, 봐. 선생님이 은행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을 대출 받아왔어. 오케이? 근데 전체조건위원회에서 선생님이 아파트를 담보를 했어. 예를 들어 아파트가 7억짜리 5억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갖다 약속 시간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는 법원에 경매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싹 빼가버려.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그지? 요즘같이 뭐가 되는 거야? 요즘 말로 바꾸면 은행에 아파트 담보제 피고 돈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법원에 경매 처리해서 싹 빼앗간다고. 그럼 나 뭐가 돼? 빈 털터리가 되겠지. 그럼 요즘과 별 다이가 없어. 다른 거 없어. 토지 경매. 네.
이해갔습니까? 근데 웃기는 건 이 세 가지가 고려를 망하게 하는 요소인데 16세기가 돼서 이걸 다시 들어왔다고. 16세기. 16세기에서 나라가 망할 때가 이것을 해. 조선 나라가. 그럼 16세기 누가 지배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지? 이놈들의 원래 뿌리는 어디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이잖아. 1000년 중에 훈구세력이 딱 100년 지배하고 나머지 전부 다 사림이 사병 지배가 다 고려인들 지배한 거 별다른 거 없어.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제도만 바뀌었지. 뿌리가 다 고려 사람들이었으니까. 사림들 지배는.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 제도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무원 월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발전돼 나간다는 거야.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쓰는 용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다 한자들고 그 당시 용어들이잖아요. 갑자기 과전법, 직전법, 간수간급제, 녹봉제도 어려운데 갑자기 지주전화제, 병작반수제, 토지견병제가 나왔잖아요. 갑지 못하면 이렇게 16세기부터 이렇게 다 틀린다고, 농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 갔어요? 가야 돼, 이해 가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공무원 시험에 내가 임하겠다? 때려쳐. 바로 때려쳐. 아,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복습해. 복습하라고. 복습하다 안 돼서 그럼 와,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 전화번호 오픈해줬잖아. 문자해. 왜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전화 문자하고 난리던데 여기는 그래도 팀장한테 가끔 중동에 답장 써주거든. 여기는 질문이 없어. 공부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야. 반성 좀 해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내년 합격할 수 있어? 반성 잘 하셔서 모르면 질문하라고.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교수실 있잖아. 와서 하시라고. 오케이? 끄덕여 빨리. 강제를 시켜. 공부를. 선생님 강제를 해서 돈 들여서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가야지, 여러분 곳을. 이해 가셨죠? 자, 부탁할게요. 열심히 좀 하라는 의지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야 돼, 여러분들한테. 요역 기준 변화 갑니다. 요역 기준 변화. 경작을 한 토지 8개월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는 이 법이 만들기 전에 무지하게로 막 가져다 썼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갖다가. 근데 처음으로 성서는 기준을 잡았다는 거야. 노동을, 요역을 차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8개월 처리보다 1년에 6일 정도 하자. 근데 훗날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특산물을 세용을 거둬들일 때 불법을 자행한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 A라고 하는 도시에,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명태가 가장 특산물이다. 그럼 명태를 갖다 한 박스 가져와라. 그래서 명태 상태가 신선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신선하지 않아서 다른 걸로 가져와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방의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명태를 새로 가져가려고 치면 놔두라고요. 바꿔야죠, 다시. 놔두고 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요역 일주 다 채웠니? 아니요. 또 요역주 다 채웠는데요? 너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군대를 협박하고 군대 한 번 더 갈래? 요역 한 번 더 나올래? 이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력 행위를 가해서 계속 세금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공무원들의 민낯이에요. 민낯이에요.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17세기의 대동법이에요. 강해군식이 되게 중요한 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동법을 안 배운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어서 갑시다. 편찬 갑니다. 동국통감, 서거정의 밑줄. 되게 시험 써놓으실까요? 기출다수죠. 동국통감은 기출다수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책 공부할 때 되게 어렵죠? 책을 읽어본 적 없는 내용을 암기하고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동국 잘라봐. 동국.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동국은. 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나라예요. 중국에 가도 우리는 항상 동쪽에 있어요. 통은 A부터 Z까지야. A부터 Z라고. A부터 Z까지, 처음 끝까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라는 얘기야. 통은 어디라고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선생님, 조선은요? 선생님 봐. 조선의 역사책이 뭐야? 그렇지. 조선왕 실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야. 정사는 조선왕 실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정사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가셨죠? 조선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야사야. 개인이 쓴 거야. 국가에 쓴 게 아니야. 자, 서거정이 왕명을 받아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적었습니다. 동문선 갑니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기본입니다. 서거정이 중심이 된 편찬 우리나라 역대 시문집입니다. 신라의 김인문, 설총, 최치원, 고려의 김부식, 이일록, 이규보, 이재현, 이곡, 이색, 정도전, 건건 500인 정도가 있습니다. 동가문선에서
동 잘라봐. 동문선. 문선은 중국의 뛰어난 글이야. 동자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 우리 거야. 그래서 문선이 중요합니까? 문선이 중요합니다.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나 문학을 읽어야만이 과거 시험 답지를 쓸 때 유리합니다. 왜? 아니, 내가 그 중국 유명한 그 당시대 시인들 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보니, 뭐 두보니, 막 이런 사람 다 알아야 되잖아요. 글을 인용해야 되거든. 편찬, 다음, 악학개범. 가사가 한글로 실려 있으며 궁중음악은 물론 당학, 향학에 대한 이론 및 제도, 법칙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그 악학개범 순수한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음악에 관한 일반론적인 이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악에 관한 일반론적인 이론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자보,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비파의 연주법을 여러 약자로 표시한 기보법, 손 짚는 법. 우리가 기타를 칠 때 기타 이렇게 기보라는 게 있죠. 기보법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합자보입니다. 동국여지 승남, 각도의 지리, 풍속, 인물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일명한 지리서입니다. 인문 지리서입니다. 뭐 충청도 뭐 천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고 이러이러한 인물이 있고 이러한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뭐 강원도 평창에는 이런 산세가 좋고 뭐 이런 막 평을 해놓은 거예요. 요즘 같은 뭐야 검색 하나 하면 다 나올 만한 내용들을 책으로 다 엮었다. 초기니까.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 신숙주가 일본의 지세와 국정, 교빙 내왕, 사신관 대예접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전성록, 경국대인의 법령을 보고 다듬고 증가에 편찬했습니다. 대전성록 앞에다 최신 기출 적어볼까요?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예전 기출이고 대전성록은 최신 기출이에요. 어렵죠. 뭘 물어볼까요? 성종의 시기 업적을 골라내는 거예요. 다음 대전성록이 편찬됐던 시기에 사실 옳은 것 모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참고로 조선전기에 가장 책 많이 나온 것은 세종대왕하고 성종이에요. 모르면 대충 두 놈 때려잡아도 돼요. 거기서 이렇게 딱 잘 고르시면 돼요. 네. 후기 그러면 영조 아니면 정조 둘 중에 하나 때려잡으면 돼요. 네? 상식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 아는데 그 짓 하지 말고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은 맞춰야 되겠고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강경도감 페이지. 강경 자르면 돼.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임시 간청을 폐지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왜? 성종은 유학적인 군주예요. 할아버지 세조가 달라요. 세조는 뭐야? 불교적 관점이 되게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경을 많이 간행한 도감을 설치했다고 폐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돼서 산간 또는 산중 불교가 됐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산간 깊은 산속에서 수행자 역할로 본연이 이쪽 돌아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호 독사당, 호당 칭했다. 설치했다. 마포 한강변 언덕에 사찰에다가 독서당을 설치했다. 동호석사당, 동호독서당, 중종대 설치했던 현 동호대교 부근입니다. 우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3호선을 타고 가면 동호대교를 건넙니다. 한강변을 건넙니다. 건너본 분 계실 겁니다. 아마 분명히.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동호당에서 유래된 게 동호대교가 되겠습니다. 정족대 규장각 건립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세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종이 뭐죠? 오늘 아침면 유구화야 누구에게? 집현전 학사들에게 유구표가를 주는 거예요. 집현전 학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꼭 같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제일 공부 잘하는 급제자들이 다 집현전에 들어가 있어. 근데 같은 동료들 막 승진하고 있어.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승진이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승진하는 메리트가 있는데 딱 정체되어 있는 거야. 매일 연구만 하고 있는 거야. 동료들은 막 승진은 9급당 8급, 7급, 6급, 5급 막 올라가는 나는 영원히 9급에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불만이 쌓이지. 승진의 메리트가 사라졌으니까. 얘들이 되게 불만 많아. 세종이 야 니들 힘들겠다. 1년간 쉬다 와. 처음에는 집에 가서 쉬라 이랬어. 그 다음에 집에서 쉬라고 해서 얘들 매일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습관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저기 북한산 절에 찾아가.
절에 찾아가라. 절에 치라고. 절간에 가서 불경을 읽어주도 않고 유교 경제를 가지고 들어가. 야, 안 되겠다. 이쯤 되니까 어떻게? 성정태쯤 되니까 어떻게? 한강에 가장 좋은, 경치 좋은 곳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정자를 줘서 여기 쉬게끔 만드는 거야. 대신에 유구벽화를 주는 거야. 자, 이어서 갑니다. 사림등용. 비열별 한 5개 할까요? 김종직. 자, 김종직 아까 얘기했죠. 언제부터 과학을 합격한 사람이라고? 세조 때 과학을 급제한 사람이야. 세조 때 이미 급제한 사람인데, 세조 때는 다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가 좀 돌봐야 된다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성조 다시 왔는데, 이때 뭘 했냐면, 제자들 양성했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제자들 양성했어요.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들이 엄청난 세력이 됩니다. 훗날. 왜? 김종직의 제자들이 대거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대거 급제. 그래서 그러니까 사림의 출발점, 스타트가 김종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일손이에요. 이렇게 사림들이 하나씩 대거 합격하게 되면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사림이 정권의 선두로 나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갑니다. 김종직, 훈구 대신들 신권을 약화시키고 왕가와 균형을 이루고자 등용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자, 봐봐. 성종이 권력을 잡았을 시기에는 성종이 권력을 잡았던 계기도 한명이라고 하는 장인어른 때문에 잡았어요. 우에 월산대군이 계승권자 1번이에요. 그런데 월산대군보다는 그 밑에 훗날 왕이 된 성종이 한명의 사이란 말이야. 그럼 한명의 권력 잡고 있을 때 그 주변에 훈구 대신들이 어떻게? 한명의 눈치를 보고 있지. 생각해봐. 최고 권력자인 사이가 왕이 계승권자 넘버 2인데 이 사람은 왕에 앉혀야 될 거 아니야. 한명을 말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왕을 시키자 말을 못하잖아요. 대신에 무언의 압력만 가겠지. 애들이 알아서 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왕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가만히 있죠. 알아서들 하세요. 그럼 알아서들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였던 성종이 왕이 되는 거야. 첫째 월산대군은 왕이 될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 내가 왕이 됐어. 근데 내 주변에 누가 다 있는 거야? 자기 장인어른 세력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야. 즉 훈구 대신들이, 즉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던 훈구 대신들이 쫙 자리를 다 포진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을 하려치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이 저기요 잘 모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임왕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왕인데 되게 사사건 거 다 시비를 걸어오는 거야. 왕의 체면이 어떻게 돼? 바닥에 꽉 떨어졌지. 안 되겠네. 그럼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굴까? 그래서 전혀 다른 세력, 사림을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 성종 때 본격적인 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훈구 대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훈구가 기득권이지. 누굴 들어왔다고? 사림들을 서로 쌈 붙이는 거야. 이 둘이 싸우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사라 불러. 무호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했어. 누가 승리했어? 16세기는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야. 누가 승리했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력으로 얘기해. 누가 승리했어? 훈구가 승리했어? 사림이 승리했어? 16세기는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고 15세기, 16세기 넘어가는 사이에 둘이 싸운다고. 무호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사림과 훈구가 막 싸운다고. 누가 승리했을 것 같아? 여기 사림? 사림 승리했다 이분. 훈구? 알고 말한 거야? 모르고 찍는 거야? 찍은 거야? 응? 모르겠어? 그 옆에 가볼까요? 그 옆에 우리 학생 누가 승리했을 것 같아? 그냥 제로 상태 얘기하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 맞기를 원하지 않아. 사림? 모르겠어? 아니 답을 줬잖아. 15, 16세기 훈구와 사림이 싸웠다고. 근데 16세기는 사림이 집권했다고. 그럼 누가 승리한 거야? 사림?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야. 뻔한 답을 왜 물어보겠어? 뭔가가 함정이 있으니까 선생님 물어보는 거지. 사림이 봐봐. 훈구와 사림이 이렇게 싸웠잖아. 그치? 훈구가 승리했어. 사에서 훈구가 승리했다고. 얘들 승리했어. 근데 16세기는 이상하게 사림이 정권을 잡았지. 그럼 도대체 얘들 뭐가 된 거야? 자연 도태된 거야. 이때 승리자들의 나이들이 고령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사하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50 넘으면 다 고령이잖아요. 왜? 그래서 61살이 되면 한갑잔치 막 해주잖아요. 장수했다 한갑잔치 해주잖아요. 집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연도태가 돼서 자연스럽게 사림이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16세기부터.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네. 오가작동법. 한 명의 건이 다소소들을 갖다가 통으로 편성, 호구 파업과 농민 이탈, 방지, 전후기 헌종 때는 천주교 색출. 전혀 다릅니다. 오가작동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헌종 때부터, 네, 잘라야 돼요. 헌종 때부터는 천주교 색출이 사용됐다. 5호를 통으로 만들었다. 10호를 갖다가 하나로 바꾼 거 뭐예요? 태종 때? 10호를 갖다가 하나의 통으로 만들었다. 처음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인보법이라고. 이거가 작동법이라 하겠지. 이건 뭐예요? 만든 이유는?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도망간다고. 이 사람도 도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헌종 때 5호를 통으로 하는 5가 작동법이 재실시되죠. 재실시가 실시되는데 의미가 좀 달라지죠. 천주교인들 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5집을 하나로 감시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남성분들 군대 가면 저녁에 불침번 쓴 기억이 있죠. 우리 내무반에 우리 부대원들이 안심하게 잠을 자고 교대에서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옆집 아저씨가 보따리에서 도망갈까봐 서로 감시하는 체제. 이게 5가 작동법이었습니다. 여기는 열집행 인보법이라고요. 헌종 때는 이제 천주교인들과 색출할 목적으로 5집 서로 저녁에 하나씩 막 방 보고 있는 거. 혹시 저 집 도망가는 거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천주교인이 행사로 가는지 봐야 돼. 이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는 약간의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왕들의 업적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